안녕하세요. 잘 계셨죠? 오늘은 그 삼국유사 19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화면을 조정하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제 이게 세 번째 강의가 되겠는데, 아직까지 그 삼국유사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서두를 얘기하고 있어요. 서두가 뭔가 하면 이 시대, 지금 시대의 시대정신, 시대정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시대정신은 뭔가 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이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하는 것은 어, 간섭하지 마라.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산다. 간섭하는데 그 간섭하는 사람들이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 권위를 가지는 사람들은 이성주의자들이고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 나한테 간섭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산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가 중에 네 명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첫 번째가 미셸 푸코 권력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장 보들리아르는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자크 데리다, 질 들레즈인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질 들레즈예요. 질 들레즈인데 이 질 들레즈는 이 사람인데요. 이 질 들레즈는 뭘 얘기했는가 하면 중심부를 해체하라 했어요. 중심부. 그래서 들레즈가 주장하는 게 뭔가 하면 이성주의 시대는 수목구조, 중심부가 있는 수목구조였고 중심부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현상계는 중심부의 종속됐을 뿐이다.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수목구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리좀 구조로 나가야 된다. 즉 뿌리 줄기 식물의 구조를 가지면서 고구마처럼 고구마 하나하나가 주체적인 개인, 주체적인 완성품으로 활동해야 된다라는 게 바로 질 들레즈였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중심부 해체하라. 중심부가 주변부를 자꾸 간섭했으니까 권위로 이게 질 들레즈였죠. 그래서 기독교의 중심부, 기타 중심부에 대해서 얘기했고 오늘은 불교입니다. 불교 문제인데요. 원래 불교도 중심부를 중시하는 조직이었어요. 예를 들면은 불교의 옷, 의식주 문제, 옷 문제입니다. 옷은 그똥 묻은 옷, 화장할 때 시신을 둘둘 말아가는 그런 헝겊이 있어요. 그 옷을 만들어 입어라. 이게 누더기처럼 지어진 이런 옷을 입어야 돼요. 이분이 성철 스님인데 이분들 보면 그런 옷을 입은 것 같죠, 그죠? 이렇게 입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만약에 지금은요, 큰 절의 주지 스님 같으면은 옷 한 벌에 300만 원 간대. 300만 원 가니까 폼 나죠. 그냥 폼 나는 옷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신도들보다 훨씬 더 거리 있게 보이고 폼 나는 형태로 있어요. 그러면은 중심부, 스님이 중심부가 되고 신도가 주변부가 돼요. 그런데 성철 스님처럼 이런 누더기 옷을 입게 되면은 이 외형적으로는 절대로 주변부와 중심부로 나눠지지 않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먹는 거도 항상 얻어 먹으라요. 원래 인도에서는 얻어 먹으랍니다. 얻어 먹어야 신도를 중시하게 돼요. 신도가 먹어주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오히려 신도가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스님들이 주변부가 되어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원래 불교도 기독교처럼 주변부를 중시하는 겁니다. 종교라는 게 원래 그래요. 근데 보다 보시라는 것도 그래요. 이게 이제 먹을 중에 보시잖아요. 그죠? 이 보시라 하는 게 뭔가 하면은
내가 돈이 많아서 당신한테 시혜를 준다. 그러면 이 보시가 아니에요.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 이 돈을 주는 사람하고 먹을 거 주는 사람하고 받는 사람은 상하 위계 관계가 형성되면은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보시에 어긋납니다. 이거는 그 보시라 하는 것은 원래 평등하게 다 고루 갖춰야 되는 건데 내가 어쩌다 보니 많이 가졌다. 그러니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평등하게 나한테 당신한테 드립니다. 이게 보시거든요. 이렇게 보시를 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평등주의예요. 평등주의인데 만약에 이렇게 이제 누가 지진 피해 복구 성금을 1억 원을 냈다. 1억 원을 냈다 할 때 이 사람이 돈을 1억 원 내는 것은 내 돈 1억 원을 내는 거예요. 내가 힘들게 벌어서 1억 원을 냈으니 내가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습니까? 그러니 나를 시장으로 뽑아주세요. 이거는 이제 평등 사상하고는 벗어나요. 그래서 진정한 보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현재 불교는 어떠냐? 현재 불교는 중심부가 누군가 하면 스님들이 중심부가 되고 신도들은 주변부로 바뀌어졌습니다. 이제 그 한 예를 들면은 해민 스님 계시잖아요. 그죠? 해민 스님은 차가 페라리 차요. 페라리 차인데 출시가가 3억 7천만 원, 거의 4억 원에 가까워. 스님은 자기가 일해서 돈 번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신도들한테 돈을 받든가, 아니면 뭐 다르게 돈 벌든가,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분이 4억 원짜리 차를 타고 다니면은, 신도들이 보면은 옆에 못 가요. 이 멋있는 차에 멋있는 사람, 집도 뭐 기가 막히게 어리번쩍하고, 그러면 그 옆에 사람이 안 가지. 그죠? 그러면 이게 이 해민스님은 중심부가 되고 그 다음에 신도는 소외된 사람들, 주변부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종교로서 생명이 없어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왜 이렇게 그 사찰이 중심부와 주변부로 나눠졌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것은 입장료 때문에 그래요. 입장료. 그래서 스님들이 입장료를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사찰이란 말도 쓰기 싫어. 절간이란 말을 쓰고 싶어요. 절간이란 게 뭔가 하면 우리 뒷간이죠. 뒷간. 뒷간. 이게 완전히 그냥 제껴놓은 그런 집 이런 거. 절간을 아주 낮춰보는 겁니다. 절간의 입장료를 받게 되어 입장료를 받으면 스님들이 신도들이 주는 돈과 관계없이 생활할 수가 있어요. 입장이 불국사 같으면 6천 원 아니요. 인당 6천 원.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러면 이게 그 오사는 안 받고, 보경사 이런 데 가면은 그 내연산 등산객한테 돈 다 받잖아요. 엄청난 돈을 받습니다. 받는데, 스님들이 이 돈 받는 걸 얼마나 중요시하는가 하면은, 얼마 전에 정청래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국회의원이 그 등산로를 길 막고 돈 받는 거에 대해서 공이 김선달도 아니면서 돈 받는다 그 말 한번 했다가 얼마나 혼이 났어요. 막 이게 온 사찰에 이게 다 걸렸어. 정청래 국회의원 즉각 사퇴하라. 그러면서 이게 여기 몇천 명이 모여가지고 조계사에 몇천 명이 모여가지고 정청래 비판하고 돈 받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돈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스님들은 신도들이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요? 원래는 좀, 절이나 기독교는 가난해야 돼요. 가난해야 신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요? 신도들의 보시에 의해서 생활해야 되니까. 그럼 신도들을 중요하게 여기면은 신도들한테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잘 보이려고 하면은 잘 보이려고 한다면 좀 이상합니다만은 그렇게 하려면은 열심히 공부해서 인생살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도들이 거기에 감동받아가지고 스님도 먹고 살아야지 하면서 옷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물가도 갖다 주고 이렇게 할 때
제대로 된 종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돈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죠? 돈이 많이 생기게 되면은 신도가 필요 없습니다.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필요 없고 돈이 많이 생기면 뭐 해요? 돈이 많이 생기게 되면은 나쁜 짓 해요, 이게. 술 마시고, 뭐, 여자 찾고, 그다음 뭐, 노래마루 다니고, 이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그 스님들이 그 돈 때문에 이렇게 많이 모여가지고 돈 받도록 만드는데 이게, 불교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발생시키게 된다면 중심부와 주변부라고 하는 문제를 발생시키게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원래부터 말이죠. 사찰에 가면은 원래 경로 우대라 그래가지고 65세 이상 되면은 무조건 이게 돈 안 내잖아, 그죠? 안 내게 되는데 최근에 원래 절에 가 보니까 65세가 아니고 절만 사찰에만 70세를 올렸더라고. 70세를 올려가지고 돈을 받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지, 그죠? 다른 데 다 65세 이름 경로 우대인데 절값만은 경로 우대가 아니고 경로 하대입니까? 이렇게 하는 게 저래요. 이게 왜 그러냐? 돈 문제 때문에 그렇잖아요. 돈 문제. 특히 이제 그 옛날에 그 천은사라는 절이 있어요. 어딘가 지리산 쪽에 있습니다. 지리산이 있는데 이게 지리산에 국도가 이렇게 있어요. 국도? 국도가 있는데 이게 천은사 이게 사찰이요. 사찰 경내로 국도가 지나가니까 절에서 국도를 막고 여기서 모든 차 지나가면 돈을 다 받는 거예요. 응?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천은사 입장료를 하는데 국도에 차 타고 가는데 무슨 절에 들어가요. 그래서 한때는 이걸 산직 입장료다. 이 산직님들 말이야. 산직님들이 돈을 받고 있다라고 이걸 엄청나게 썼어요. 그래서 이게 최근에 여기 이제 돈을 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이게 전부 다 돈 문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돈. 예. 예. 원래 이 절간 입장료는 언제부터 생기게 되는가 하면요. 원래 1960년대에는 입장료를 안 받았어요. 안 받아가지고 스님들이 사실은 참 먹고 살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전국 신도회가 조직이 돼 가지고 신도들이 이렇게 돈을 먹을 걸 공급하는 먹고 입는 생활 비를 이제 공급을 했었죠.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정상적이죠. 정상적인데 그 이후에 입장료를 받게 돼요. 입장료를 받게 되면서 돈이 사찰로 엄청나게 들어오게 되면서 신도회는 버림받게 됩니다.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신도회하고 승가 쪽하고는 분리가 돼서 따로 논단 말이게. 이러면 이게 이 절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부패하게 됩니다. 얼마나 부패느냐? 얼마나 부패했는가 하면요. 여기 이제 장주 스님이라고 써요. 장주 스님. 장주 스님은 불국사 부주지 하시면서 오사 주지 스님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사 갔을 때 이 장주 스님을 만나본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장주 스님이 폭로를 했어요. 폭로했는데 무슨 폭로를 했는가 하면은 이 그다음 총무원장 했던 이분이 자승 스님이거든요. 자승 스님이에요. 그다음에 불국사를 좌지우지하는 스님이 누군가 하면 종삼 스님이에요. 이분이 종삼 스님이에요. 다승 스님, 종삼 스님, 장주 스님 등등등등 이런 사람들이 이제 불교의 최고 지도자들이죠. 이런 사람들 16명이 도박을 항상 한다. 그리고 외국에 가서도 도박을 엄청나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외국 갈 때 어떻게 가느냐? 어떻게 가는가 하면은 이제 이제 그 공항에 탈 때는 전부 다 승복이죠. 그 다음에 미국의 공항에 내릴 때도 전부 승복이요. 그리고 입국 딱 하면은 화장실을 간대요. 화장실을 가가지고 옷을 싹 갈아입는데. 싹 갈아입고, 깜번호 싹 갈아입고, 그 다음에 모자 딱 쓰고, 그 다음에 부무랑에 딱 쓰면은 이건 완전 조폭과 비슷하죠.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는가 하면 라스베가스 도박장에 간다는 거예요. 이게 장주 스님도 직접 이 사람들하고 같이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했기 때문에 뭐 거짓말 아니겠죠? 이렇게 된다 이거요.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뭔가 하면 바로 돈 문제였습니다. 입장료라는 돈. 만약에 신도들한테 시주를 받으면은 이렇게 못해요. 그래서 입장료 받아가지고 그 돈을 어떻게, 뭐 편찬 어떻게 뭐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노름하러 다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입장료를 받음으로써 사찰의 조계종의 중심부가 형성되고 신도들은 주변부로 밀려나게 돼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거요. 예. 그 다음에 또 이 적광스님이라고 있어요. 적광스님이 있는데 이 적광스님이 조계종의 고위층 스님들이 나쁜 짓 한 거. 제가자를 두들겨 패고 여성 불자들한 성폭행하고 막 이런 걸, 그 다음에 해외 원정도바 횡령 의혹 이런 걸 이게 알렸어요. 알리니까 후보부의 이 스님들이 적강 스님을 개패듯이 죽을 정도로 패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일이 있다 이거요. 말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주변에도 있었죠. 주변에도 그 오사 주지 스님이 불국사의 그 주지 스님이 나가라 그랬는데 안 나가가지고 엄청나게 개패듯이 두들겨 맞고 쫓겨난 그 사실이 포항 지역사회에 다 알려졌잖아요. 이런 짓을 하고 있다 이거요. 이게 왜 그렇게 돼 있어요? 왜 되는가 하면 돈이 들어오면서 중심부를 형성하고 주변부를 소외된 소외된 신도들 문제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스님들이 전부 다 그러냐? 전부 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집행부가 그럴 거예요. 집행부가 그런데 문제는 조계종에 왜 5천 명이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산에 그 입장료 받자라고 왜 데모를 하느냐? 이 집행부만 그 이제 5천 명 집행부도 아니죠. 근데 그 사람들도 여기에 모임에 참석 안 하면은 소외되고 따돌림 당하고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집행부입니다. 이 집행부 중심부 형성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거예요. 다음 이제 그러면은 삼국유사 쪽에서도 사실은 중심부와 주변부가 나와요. 나오는데 이 삼국유사를 얘기할 때 저는 이 표를 가지고 그 얘기를 합니다. 신라 전체를 얘기를 해요. 원래 삼국유사 그 주 내용이 신라거든요. 신라고 특히 기편, 삼국유사의 반이 되는 기편은 요 표 하나로 설명을 합니다. 그의 의미가 뭔가 하면은 여기에 X좌표, 이거는 혁거세에서부터 56대 경순왕까지 가지고 여기에 X좌표, 이거는 뭔가 하면 힘이요, 힘. 힘인데 처음에 신라 혁거세부터 시작해서 힘이 좀 약했죠. 약해서 힘이 점점 강해집니다. 정신적인 힘이 강해져요. 정신적인 힘이 언제 가장 강해지는가 하면은 여기 태종 무열왕 때 힘이 가장 강해집니다. 태종 무열왕 때 힘이 가장 강해지는데 요때를 삼국유사에는 기일 이렇게 나눠요. 기일. 그 다음에 문무왕부터 정신적인 힘이 점점점 빠지게 됩니다. 정신적인 힘이 점점점 빠지게 되는데 그때를 기이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라의 재력, 돈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돈은 앞에 부모 세대가 열심히 고생하면은 돈은 누구한테 있어요? 자식 세대에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태종 무열왕 때, 문무왕 때까지 돈을 정신적으로 열심히, 돈을 그래서 경도왕 때, 한 100년쯤 뒤죠. 경도왕 때가 돈이 제일 많이 있었는데, 이때 이미 정신은 타락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때 여기서 중심부와 주변부 문제인데요. 기1편은 혁거세에서부터 태종 무열왕까지가 기1입니다. 기1때는 여기에 지도부, 상위 계층,
그러니까 이제 지도층이죠. 지도층이 주변부로 행동을 해요. 예를 들면은 우리 그 백제하고 싸울 때 총살인관이 김유신이죠. 부살인관이 동생인 김음순. 그다음에 그 또 부살인관 또 한 사람 있었죠. 아, 김음순 또 이름 잊어먹었네. 있었는데 요 부살인관 김음순의 아들이 반굴이요. 반굴이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이 김웅순이 네가 나가서 죽으라 해서 전쟁터에 죽습니다. 또 부사령관 한 사람의 아들이 화랑간창이요. 화랑간창도 자기 아버지 말 듣고 가서 죽어요. 이 신라 시대의 가장 높은 지도층 계층에서 자기 아들을 희생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중심부인데도 주변부의 활동을 해요. 김유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유신의 아들도 당나라하고 싸우면서 패해요. 패하니까 왕한테 사형선고 내려주세요. 자기 아들이지만 사형선고 내려주세요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안 내려주니까 그냥 사회적으로 완전 사회적으로 매장시켜버려요. 사형선고 시켜버립니다. 이렇게 지도층이 주변부 역할을 하니까 나라가 발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무왕 이후는 정신적으로 쇠퇴기에 들어가요. 쇠퇴기에 들어가서 경도왕 때쯤 되면은 돈은 엄청나게 많은데 정신은 굉장히 쇠퇴했습니다. 이때부터는 진골 계층이 권력을 독점해요. 진골 계층이 권력을 독점하면서 중심부를 형성하게 됩니다. 나중에 육두부까지 내려가지만 중심부를 형성하면서 그 일반 백성은 완전히 소외 주변부가 되면서 나라는 멸망에 빠지게 돼요. 따라서 항상 모든 사회가 건전하게 되려고 그러면은 중심부에 있는 사람하고 주변부 사람이 너무 구분되면 안 돼요. 평등하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중심부에 있는 사람이 주변부로 내려오려고 할 때 그때 그 나라가 강성해진다는 걸 삼국유사 기 1과 기 2에서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이제 포스트 모던 시대의 권력 문제였는데요. 포스트 모던 시대 권력은 사실은 돈입니다. 미셸 푸코가 이런 얘기를 해요. 돈인데 이 이게 이제 의사가 권력자예요. 굉장한 권력자입니다. 권력자이기 때문에 의사의 말은 바로 지식이 됩니다. 특히 이제 정신과 의사를 예로 들면은 정신과 의사의 말에 따라서 정신병원에 감금이 돼요. 감금. 이 정신병원은 굉장히 편리한 감옥입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는 대단한 권력자예요. 판사, 교도소장, 사면권자의 힘을 합친 것과 같은 권력자입니다. 권력자이기 때문에 권력자는 뭐요? 진리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 사람 보고 너 정신병자야. 그러면 무조건 정신병원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그 정부에서 강제 입원 조건을 까다롭게 개정하려고 그랬어요. 하려고 그러니까 의사들이 절대적으로 반대. 왜 그랬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의사의 말에 따라서 감옥에 들어갈 수 있고 안 들어갈 수 있고 이거는 검사, 판사 힘을 합친 것 똑같아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반대했던 거예요, 이게. 이게 권력 지식입니다. 권력이. 그래서 사실은 이제 미셸 푸코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미셸 푸코는 이제 강기의 역사라는 책을 써요. 강기의 역사를 책을 쓰는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모든 사람들은 조금씩 다 미쳐 있다. 정상인 사람이 없다. 미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쳐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게 이 태극기 부대죠. 태극기 부대고 이게 촛불 부대요. 촛불 부대에서 태극기 부대 볼 때는 태극기 부대 이 사람들 전부 다 미친 사람들이야. 태극기 부대에서 촛불 부대 보면 촛불 부대 사람들 전부 다 미친 사람들이야.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조금은 다 미쳐 있습니다. 미쳐 있는데 그래도 미쳐 있는데 내가 안 미쳤다라고 믿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바로 뭐인가 하면 정신병원이 있기 때문에 나는 정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왜? 보통 모든 사람이 사실은 다 미치는데 내가 정상인 이유는 워낙 비정상인 사람이 있으니까. 어디에? 정신병원에. 실제 정신병원에 다 비정상인 사람이 있느냐? 아니요. 의사들이 그냥 집어넣으면 그냥 비정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사회입니다. 그 다음 이제, 자크 데리다. 자크 데리다의 그 해체주의 사상. 아까 질 들레즈도 해체주의 사상이었죠. 그죠? 질 들레즈는 뭘 해체하라 그랬어요? 중심부 해체하라. 중심부를 해체하라가 질 들레즈였습니다. 이 조직이나 구조 이런 문제였고요. 자크 데리다도 해체주의자인데 이 해체는 질 들레즈의 해체하고 조금 틀려요. 이 사람은 이제 어디 사람인가 하면 그 알제리의 유태인 후손이요. 그래서 이 주변부 사람이죠. 주변부 사람인데 프랑스에 와가지고 공부하고 이 사람이 자크 데리다하고 2004년에 암으로 죽습니다. 우리 나이로 한 65세쯤에 죽죠. 근데 이제 그 자크 데리다의 해체 개념이 뭐냐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자크 데리다는 항상 더블 바인드 두 개의 축이 있다. 뭐 이건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는데 이제 사랑이란 게죠, 그죠? 질 들레즈는 조직이고 자크 데리다는 개념 해체요. 사랑이란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랑인데 원래 이제 자크 데리다는 항상 그런 걸 얘기할 때 처음에 나오는 게 뭔가 하면 사랑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저는 사랑이란 거가 뭔지 모릅니다. 뭔지 모르는데 문제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건 압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은 그 사랑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두 개 축이죠, 그죠? 필요는 하다. 그러나 이루어질 수는 없다. 항상 이 자크 데리다는 두 개의 축, 요걸 더블 바인드라고 얘기해요. 어려운 말 쓰지 말고 그러면 우리 사랑해야죠, 그죠? 사랑해야 돼요. 근데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거요. 이 두 개 축이란 거요. 그 내용이 뭐냐? 왜 그러냐?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내한테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있는데 내가 무슨 생각하는가 하면 나는 내 아들의 모든 것을 안다라 생각합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내 자식은 내가 자식의 하나에서부터 모든 것을 다 안다 이렇게 생각해요. 다 알면서 나는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을 다 안다라 생각하면은 나는 아들한테 지시를 내릴 수가 있어요. 왜? 다 아니까. 내가 또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렇게 사는 게 좋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내 아들이 공부를 참 잘해요. 0.1% 안에 들어가요. 0.1% 안에 들어가면은 의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의사가 되라고 자식한테 얘기를 해요. 왜요? 나는 네 능력을 안다. 아는데 내가 이때까지 살아보니까 의사하는 게 제일 좋더라. 왜요? 돈도 많이 벌고 안정적인 직장이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그러니 이것보다가 더 좋은 직장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아들 보고 네가 의사 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아들은 그 의사하는 게 그 의사 일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피를 봐야 되고 수술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 나는 절대 의사 날랍니다. 의사 안 해요. 나 의사 안 하고 나는 노래하랍니다. 노래 재질이 있어가지고 노래하랍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어떻게 해요? 부모가 야 임마 노래해가지고 가수해가지고 니 먹고 살 수 없지 않느냐. 노래가지고 못 먹고 산다. 응? 그 먹고 사는 놈은 아주 적은 0.1% 그래야 먹고 살지. 응? 니는 그 안에 못 들어가. 그러니까 내가 이때까지 살아본 결과에 의하면은 막 그거 하지 말고 의사 하는 게 제일 좋아.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부터 아버지와 아들 간에는 사랑이 아니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들이 하는 모든 행동은 아버지가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아들은 아버지가 하는 꼰대짓, 이 꼰대 아니에요. 이게 나한테 가르쳐 꼰대짓 한 거에 대해서 항상 반항적으로 가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사랑이 아니고 싸움이요. 갈등과 투쟁과 싸움입니다. 아, 이게 뭐요? 이게 바로 내가 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상하 위계적이고 권위적이요. 아버지는 다 아니까 권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들한테 지시하는 겁니다. 이게 이성주 사회는 통했어요.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절대 안 통한다는 거예요. 절대 안 통해. 이게 사랑은 이 사랑은 필요하지만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투쟁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건요. 나는 내 아들을 안다가 아닙니다. 안다가 아니고 나는 내 아들을 모른다요. 모른다가 뭔가 하면 해체입니다. 해체는 디컨스트럭션 해가지고 건물을 때려 부신다가 아니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고정관념에서 벗어난다. 이게 해체. 이게 자크 데리다의 해체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 내가 아버지가 아들의 모든 것을 안다라는 이 사실을, 이 고정관념을 때려 부셔라. 나는 내 아들을 모른다라고 해라. 이 해체요. 모른다라고 했을 때 아들에 대해서 알려고 그래요. 알려고 하면서 그때 아들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절대로 의사하라라고 얘기를 못합니다. 왜요? 아들은 의사한테 절대로 적성이 안 맞다는 사실을 일지도 모르거든요. 절대로 안 맞는 아들한테 그걸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이 실제 좋아하는 게 음악이라 그러면은 음악에 대해서 알아가는 게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해체 전제 조건은 나는 아들을 모른다요. 언제까지? 끝까지. 아들이 죽을 때까지 나는 아들을 모른다 그랬을 때에 그때에 사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들을 이해하고 사랑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결국 이것은요, 영원히 몰라야 돼요. 영원히 몰라요. 영원히 모를 때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 자크 데리다는 차연이라고 얘기해요. 그 차이, 차할 때 차이고 연은 연장한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 차이를 계속 모르는 걸 연장해야 돼요. 영원히 모릅니다. 나는 내 아들을 영원히 모른다 할 때, 그때야말로 아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차연이고 해체인데, 이게 바로 뭔가 하면요, 사랑의 실천이요. 내가 안다 하는 순간에 그것은 사랑이 깨어집니다. 내가 아들을 모른다 할 때, 그때만 사랑을 계속할 수가 있어요. 이게, 자크 데리다의 해체주의입니다. 이게 부부관계도 그래요. 부부관계도 연애할 때는 우리는 서로 알아가는 관계이기 때문에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를 때는 이게 사랑이 잘 성립이 돼요. 잘 모를 때는 이게 사랑이 되는데 이제 알 것 다 알았어. 뭐 모텔에 가서 잠도 같이 잤고 그리고 이제 자보니까 별거 없고 그다음에 하는 짓도 나는 굉장히 낭만적으로 굉장히 봤는데 가만 살아보니까 낭만적인 것도 아니고 개뿔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때부터는요, 이거는 싸움밖에 안 됩니다. 싸움밖에. 그래서 결국 부부 관계에도 나는 내 마누라를 끝까지 안다 이랬을 때는 그거는 싸움밖에 안 돼요. 싸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로 사랑스러운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나는 내 마누라를 알지 못한답니다. 알지 못한다는데 이 알지 못한다를 이어나가려면은 이 부인은 인류애적인 그런 마음가짐, 그런 행동을 해야 돼요. 그래야 몰라. 근데 이게 세속적인 사치나 부리고 다른 사람 미워하고 이런 거 하게 되면은 남편은 어쩔 수 없이 우리 마누라 내 모든 거 다 알아 이렇게 해버려요. 그래서 그거 말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거지도 이렇게 오면은 사랑해주고 나쁜 사람 오면은 그것도 이해해주고 이런 마음가짐을 가질 때는요 남편은 우리 마누라 내 도대체 알 수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개념의 자크 데리다의 사랑이라는 개념의 해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시로 이제 한 게 있는데 그 김미선의 사랑에 대한 시요. 뭐 이제 시 이름이 뭔가 하면 서로 모를 때처럼 이거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놓아주세요. 서로 모를 때처럼. 나를 그곳에다 놓아주세요. 서로 모를 때처럼. 사랑받기보다도 훨씬 더 많이 사랑을 주어버린 마음. 서로 모를 때처럼 떠나가시면 되어요. 나는 이 자리를 지킬 테니까요. 사랑받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사랑을 잃어버린 마음, 당신을 사랑하기란 이렇게도 힘든 것일까요? 서로 모를 때처럼 나를 놓아주세요. 그러니까 이 김미선이란 시인도 바로 자크 드리다의 자연, 해체주의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사랑하려면요, 절대로 그 사람을 안다라 하면 안 돼요. 안다라 하면 그 사랑이 깨집니다. 동시에 그 사람을 내가 막 부인이 있는데 남편한테 나를 잘 모르게 하려 그러면은 나쁜 마음 가지면은 이건 안 돼요. 좋은 마음, 넓은 마음, 온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 이런 걸 가질 때 남편은 부인 보고 저놈 마누라 도대체 알 수가 없네. 알 수가 없네. 그러면 그게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처럼 나를 안다. 이게 나는 그를 안다. 그럼 존재고짝. 이건 소유로 전락해요. 소유로 전락하고 이게 상하 위계 관계 형성되고 이때부터는 배제와 폭력이 들어가니까 사랑이 안 돼요. 절대 부인이든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나는 그를 모른다에서부터 시작할 때 사랑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차연이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 불교의 가나선 많이 들어보셨죠? 이 먹고 하는 거, 이 먹고 이 가나선하고도 관련돼 있어요. 이게 차이라는 게 차이를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그 차이를 영원히 연장시킨다 했거든요. 이게 가나선하고도 관계됩니다. 그래서 가나선을 이해하기 위해서 차이를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산길을 가요. 산길을 가는데 하는 짐승 우는 소리가 딱 들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겁나잖아요. 그죠? 겁나니까 이게 뭐야? 이 먹고 반나선 할 때 이 먹고 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먹고 그리고 호랑이일지 모르니까 걸음을 멈추고 저기 물 거라고 깊이 생각해요. 생각하고 행동을 탁 멈춰. 행동을 탁 멈추니까 재행무상. 모든 것이 다 끝난 상태. 행동이 다 끝난 재행무상의 상태에 들고 그리고 짐승 소리 저기 막 저는 죽을지 모르니까 그죠? 짐승 소리에 집중을 해요. 집중하면 행동도 멈추고 그것만 집중해요. 소리에만. 할 때, 야, 저 소리가 호랑이 소리야. 요새 호랑이 없는데, 개소리인가? 개가 산중에 있을 리가 없는데, 그럼 곰인가? 우리나라에 곰이 별로 없는데, 이게 뭐 멧돼지인가? 뭐 이렇게 온갖 집중해서, 마음을 집중해서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정보를 받아들여서 해석하려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하지. 다른 거는 생각이 다 끊어져요. 이걸 제법무아라 그래요. 제법무아라 그러고 오로지 저응하는 소리가 도대체 뭔가 하는 의심의 마음만 계속 갖고 있어요. 의심의 마음만 계속 갖고 있는데 이걸 끝까지 가져가야 돼요. 끝까지 가지고 가면은 깨달음에 이른다는 거예요. 왜요? 제행무상 제법무아의 상태니까 이게 깨달음이 가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알아버렸다. 이게 우리나라 호랑이 없어요. 호랑이 없고 개도 없고 산중에 개도 없고 곰도 있을 리가 없고 그럼 뭐요? 고라니겠다 이거 고라니. 나중에 보니까 고라니네 그러면은 고라니 알아버렸잖아. 알아버리면 깨달음의 세계를 못 가요. 이게 먹고 할 때 그걸 몰라야
깨달음의 세계로 가요. 알면 안 돼. 그래서 아까 사랑할 아들을 사랑할 때 나는 아들의 모든 것을 안다 그러면 사랑이 깨진다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여기에 어흥할 때 그 어흥의 본체가 뭔가를 알아버리면은 가능성이 뭐가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럼 몰라야 돼. 언제까지? 영원히 몰라야 돼. 영원히 모를 때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강화선도 어떻게 보면 자크 데리다의 해체 개념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 요거는 이제 차연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를 했으니까 생략할게요. 차연. 네. 뭐하고? 그 이제 이걸 종교에도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메시아 이게 지금 메시아 이제 우리 예수인데 그, 그 유태인들이 그 분열되면서 또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몇백 년 동안 엄청난 고생했어요. 엄청난 고생하고 엄청나게 혼란되니까 메시아를 요구합니다. 메시아를 기대해요. 메시아. 그래서 메시아가 나왔죠. 누구요? 예수잖아요. 예수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입니다. 메시아라고 확정되는 순간 사람들은 그 메시아로 안 보고 이거는 엉터리 메시아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는 나타나면 메시아가 안 돼요. 영원히 메시아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게 그 카라마조프가 형제의 대신문관 얘기가 나와요. 스페인에 메시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가 재림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재림. 그래서 대신문관이 가보니까 진짜 예수네. 진짜 예수? 진짜 예수인데 그럼 예수인데 메시아로 떠받들어야 될 거 아니요? 아닙니다.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려요. 대신문관이 그냥 예수 죽여버려요. 이게 뭐예요? 나타나면 메시아는 나타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메시아는 항상 미래에 영원한 미래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결국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 그래야 그게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자크 드리다의 차연 개념이에요. 그래야만 우리는 메시아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메시아가 나타났죠? 인간처럼 나타났어요. 나타났는데 보니까 가만 보니까 내가 똑같아. 저놈아가 무슨 메시아가 돼? 그래가지고 죽여버린다 이거요. 그래서 메시아는 항상 영원한 미래에 결국 안 나타납니다. 이게 메시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민주주의를 그렇게 염원해요. 민주주의를 그렇게 염원하지만은 지금까지 완벽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완벽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면요, 그 민주주의는 파괴돼요. 예, 이런 관계. 이게 차연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자크 데리다는 영어로 하면 to come, 앞으로 올 거다. 언제 올지는 몰라. 마찬가지, 미륵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륵이 메시아가 이제 그 한문적으로 표시한 미륵이잖아요. 메시아예요. 메시아인데 메시아가 나타나는 순간 그 미륵은 죽습니다. 예를 들면 궁예 지가 미륵이라고 나타났죠. 죽었잖아요. 가만 보니까 궁예 하는 짓이 미륵하고 메시아하고는 전혀 관계없어. 그리고 죽여버리지. 그러니까 미륵, 메시아 이런 것은 영원한 미래에 나타나야 그것이 미륵이 되고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차연과 관계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 문제인데 하나님도 고착화된 하나님 문제가 돼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그 구약성서 제 1계명이 뭔가 하면은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제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마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라고 하는 것을 기독교에서는 이슬람교의 알라 신을 섬기지 마라.
이런 걸로 통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다르게 해석하면은 고착화된 신, 만들어져 있는 고착화된 신, 이걸 우상처럼 섬기지 말라야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건데, 삼국유사에도 비슷한 게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이게 원래는 이제 그 예수와 베드로의 응답에서 이제 베드로가 교황이 되는 얘기인데, 이게 그 도마복음에서 조금 다르게 나와요. 다르게 나오니까 여기 대해서 이게 너무 길기 때문에 해서 생략을 하고요. 삼국유사에서 고착된 신에 관한 문제가 어디 나오는가 하면 이제 원광서학, 삼국유사의 원광서학에 관련되는 조항에 나와요.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은 원광이 중국에 유학 가기 전에 어디에서 수행을 했는가 하면은 금곡사 아시죠? 금곡사가 어디 있는가 하면 포항에서 안강 거쳐서 영천으로 가다가 왼편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금곡사가 있어요. 이 금곡사 뒷산이 뭔가 하면 삼기산입니다. 삼기산인데 이제 원광이 여기서 수행을 했어요. 수행을 했는데 어느 날 비구니가 여기에 가까운 데에 수행을 했습니다. 비구니가 아니라 비구성, 다른 스님이 여기에 수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어느 날 어느 날 여기에 신이 여기 삼기산에 신이 있어요. 신이 있어가지고 원광한테 와가지고 야 원광 너 참 수행 잘한다. 참 수행 잘해. 근데 그 옆에 있는 그 스님 그놈아는 뭐 중얼중얼 외우고 하는데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내 짜증나 죽겠다. 그래서 응? 그놈아 좀 니 가서 뭐 쫓아버려라 말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원광이 그 스님한테 갔어요. 스님한테 가가지고 너무 여기 우리 신의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 이 산에 신이 있는데 신 얘기 들었는데 당신 너무 뭐 이렇게 수행하는 방법이 좀 뭐 그렇다 그러대요. 만약에 여기 계시면 좀 문제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스님이 이 원광 보고 뭐라고 하면 야 이 원광 스님 당신 말이야 여기 이 스님이면서 여기 무슨 신을 믿고 신 믿고 그런 얘기를 하느냐 라고 하면서 이사를 안 가요. 안 가는데 그날 저녁에 또 여기에 산에 있는 신이 원광한테 와가지고 야 너 얘기해 봤어? 그러니까 예, 뭐 얘기해 봤는데 뭐 좀 있으면 안 움직이겠어요. 이렇게 하니까 야 나는 신이기 때문에 모든 세상의 모든 걸 다 알아. 모든 걸 다 알고 내 힘이 얼마나 센데 글마 얘기하는 게 가기는 뭘가 안 간다 하더만 그러면서 내 그냥 안 둬. 그래서 그날 저녁에 와장창 해서 이 스님이 죽어버렸어요. 죽고 난 뒤에 이 신이 원광한테 찾아서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야 너 여기 맨날 이 조금 골목 이 산골짜기에서 수행만 해서 되겠냐 중국에 유학 가서 좀 불교 좀 심한 거 좀 배워와라. 유학 가면 가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모든 걸 다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원광이 유학을 갑니다. 그래서 원광 서학 유학 가는 거 이게 이제 원광이 서쪽으로 공부하러 간다. 이 중국에 공부하러 가는 거예요. 갔다가 15년인가 공부를 하고 다시 금국사에 왔어요. 금국사에 왔는데 그날 저녁에 이 신이 또 찾아왔습니다. 신이 찾아와가지고 공부 잘하고 왔냐? 잘하고 왔습니다. 그래. 앞으로 잘 수행해봐. 근데 이제 그 원광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신이시여 혹시 당신의 모습을 제가 볼 수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신이 뭐란가 하면 그래 그럼 내가 내일 내 모습을 보여줄 테니까 한번 와서 한번 봐봐. 그래서 그날 그 다음 날 구름 사이에 큰 발등이 팍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모양을 봤습니다.
무한을 보고 난 뒤에 얼마 뒤에 또 신이 원가한테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야, 내가 신이래 가지고 젊었을 때는 온갖 거 다 알고 모든 걸 다 주관하고 있었는데 점점 나이가 들고 하니까 신도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어느 곳에 언제 어디에서 죽을 것 같으니 네가 와서 죽는 모습을 좀 바라다 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원강이 거기서 찾아갔더니만 늙은 여우가 헐떡거리면서 죽더라 이거요. 헐떡거리면 죽더라. 이 끝인데 이게 무슨 얘기가 하면은 신은 고정되지 않고 항상 이 자연 같이 있는 것들이 신이에요. 신인데 신은 모양도 없고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도 초월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신이에요. 그 신, 그럴 때 신은 무한한 힘을 발휘했어요. 그런데 원강이 모양 좀 보여달라. 그래서 큰 발등이 팍 나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이미 고착된 신이 되어버립니다. 고착된 신이 등장하면서 이 신은 죽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삼국유사에서도 고착된 신은 신이 아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 외에 신을 믿지 말라 하는 거와 일맥상통인 그런 내용이 원강 서학조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19번째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